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사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내 남편 죽음에 대해서 말이야.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거기엔 철수가 얽혀 있어. 정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과 녹슨 철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마저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웠죠. 이 집에서 박정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의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빨래를 돌리는 일상이었죠. 48살의 정희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정희는 이 집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물 좀 떠다 줘. 침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8살의 김말수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죠. 정희는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실까요? 에이, 귀찮아. 그냥 약이나 타다 줘. 말수는 투덜거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순의 팔을 부축해 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아팠죠. 한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던 시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이제 병든 노인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안 시누이인 박영자가 불쑥 집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영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어떠세요? 아직도 아프신가 봐요. 영자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인사가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영자는 정희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죠. 정희 씨, 요새 공장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요. 참 고생이 많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어머니 쪽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며느리 주제에 그냥 어머니 곁에 붙어 있는 게 정희 씨 역할이지요. 다른 건 기대 안 하니까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다툴 수는 없었죠. 정희는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어머니만은 지켜드리자. 정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남편 없는 며느리로서 이 집에서의 입지는 언제나 불안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만큼은 끝까지 모시고 싶었죠. 영자가 돌아간 뒤 정희는 시어머니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죽과 반찬을 상에 올리며 정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남편마저 잃고 이제는 능력 없는 과부 취급을 받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정희는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단순 조립 작업을 하는 정희의 하루벌이는 겨우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공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언제나 자신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집안 어른들조차 정희를 달갑지 않게 여겼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정희는 시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말수는 식욕이 없어 몇 숟가락만 떠먹었죠.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정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시어머니 옆에서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말순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이 집안이었지만 내부에는 늘 가난과 멸시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감했죠. 그날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상태가 어딘지 이상했죠. 평소보다 숨소리가 가빠 보였고 얼굴빛도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말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정희의 눈에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공장에 출근했죠. 오후 2시쯤 공장에서 일하던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전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희는 급히 공장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바닥에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희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뇌졸중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비는 대략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800만 원. 정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이었고 매달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뭐? 어머니가? 잠깐, 지금 바빠. 나중에 병원에 갈게. 영자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시동생 박철수에게도 연락했죠. 철수야, 어머니가 입원하셨어. 수술비가 800만 원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형수, 미안해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요. 형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철수의 말에 정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었죠. 결국 정희는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죠. 은행 직원은 집의 상태를 보더니 고작 5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정희는 막막했습니다. 결국 사채업체에서 300만 원을 더 빌려야 했죠. 이자율은 월 3%였습니다. 정희의 월급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말수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면서도 시어머니만큼은 지켜드리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버거워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영자와 철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시어머니의 건강보다는 다른 곳에 있어 보였습니다. 형수,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어요? 빚을 얻어서요. 아, 그래요? 우리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요. 영자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더딜 수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말순을 보며 정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빚을 져서라도 시어머니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빚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죠. 매달 사채 이자만 90만 원, 은행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정희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설령 온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 해도 시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정희는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고 정희는 밤낮 없이 간병에 매달렸죠. 공장 일도 반차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희의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정희는 간병비 계산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까지 합치면 매일 감당해야 할 돈이 산더미 같았죠. 이미 빌린 돈의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는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니 정희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자와 철수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둘이 함께 와서 복도 한편에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죠. 형수,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철수가 병실로 들어와 물었지만 시선은 시어머니보다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걸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철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정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정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을 얼마나 졌어요?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에이, 뭐 그렇게 의심해요. 우리도 가족인데 걱정이 되잖아요. 영자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78이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희 씨가 그렇게 무리해서 빚까지 져가며 치료비를 댈 필요가 있을까요? 정희는 영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께서 이 상태로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겠어요? 정희 씨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돌려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철수가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죠. 철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회사 일이에요. 요즘 바빠서요. 영자는 대충 둘러댔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가 시어머니의 죽을 먹여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철수와 함께 낯선 남자가 들어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나온 김대리라고 합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철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사실은 어머니 집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요. 혹시 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집을 팔다니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대략 2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 모시고 나머지 돈으로 치료비도 충당하고. 그만 나가세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죠. 철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형수가 빚이 너무 많아서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철수는 책임을 정희에게 떠넘겼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 집을 팔 생각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빚이 많이 났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 현실을 직시해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수술을 받으시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그만해요. 정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철수의 말에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전제로 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날 밤 영자와 철수는 병원 카페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정희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머니 땅은 내가 가져야 해. 형도 없으니까 당연히 아들인 내 몫이지. 철수의 목소리가 카페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래, 정희한테 넘어가면 안 되지. 어머니가 정희를 좋아하시니까 조심해야 해. 영자도 동조했습니다. 정희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재산 분배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정희가 카페로 들어가며 격분했습니다. 영자와 철수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혜 씨야말로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거겠죠. 영자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재산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럼 증명해봐요. 어머니 집 명의를 우리에게 넘기세요. 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들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말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야, 미안하다. 내 자식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정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병원에서 말순을 간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죠.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가 기뻐하며 말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어딘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계속 망설이고 있었죠. 지난 며칠간 영자와
철수의 노골적인 재산 욕심을 본 후로 말순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점심을 챙겨드리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밤에는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몸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말수는 정희의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공장일과 간병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정희야, 너 혹시 시간 있을 때 나랑 단둘이 얘기할 수 있겠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물론이에요, 어머니. 지금도 괜찮아요.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도로 간병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옆 병실에서는 면회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병실 문 좀 닫아줄래? 그리고 커튼도 쳐줘. 정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말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사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내 남편 죽음에 대해서 말이야.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공사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사고로. 내 남편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거기엔 철수가 얽혀 있어. 정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 철수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컹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왜? 어떻게? 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어. 그런데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야. 크레인 와이어도 교체 시기가 지났는데 그냥 썼고 정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며칠 동안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 안전 문제로 상부와 갈등이 있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내 남편이 그걸 문제 삼았어.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자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계속 주장했지. 그런데 철수는 공사 일정에 쫓겨서 귀찮아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형을, 아니, 정확히는 사고가 나도록 방치한 거야. 내 남편이 그날도 크레인 점검을 하러 올라갔는데 와이어가 끊어진 거야.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한순간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어. 그리고 철수가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고발할 수 있겠니? 하지만 이번에 철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구나. 말수는 정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정희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끝까지 돌봐주고 빚까지 져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애썼잖아. 하지만 철수와 영자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정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시동생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때 철수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빌었어.
형이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회사에서 난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난 그냥 형제끼리 대화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때부터 철수가 죄책감 때문인지 나를 더 잘 대해주더라고. 하지만 내게는 더 차갑게 굴었지.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시동생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다니. 그동안 철수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죄책감을 가리려는 듯한 차가운 시선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희야, 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이번 병으로 깨달았어.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말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안에 그때 철수가 나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있어. 지워지지 말라고 따로 출력해뒀어. 그리고 당시 공사 현장 안전 점검 기록도 있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죠. 형이 계속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말해주세요. 형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예요. 상부에서 계속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형을 좀 말려주세요. 이러다가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것 같아요. 문자 내용들을 보니 철수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곤란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걸 가지고 있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철수와 영자가 너를 더 괴롭힐 테니까. 정희는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죠.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까지.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그리고 지금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말이죠. 정희는 재빨리 봉투를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남편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철수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고 견뎌야 할 때였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점점 좋아져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했죠. 정희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볼 준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철수와 영자가 더 자주 집에 올 것이 뻔했거든요. 퇴원하는 날 영자와 철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맞이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정희는 이들의 진짜 속셈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자가 말했지만 시선은 계속 정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수,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서 잘 돌봐드려요. 우리도 가끔 들를게요. 철수의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입으로 이런 말을 하다니. 집에 돌아온 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말순도 익숙한 집에서 지내니 컨디션이 더 좋아 보였죠. 정희는 공장 일을 마치고 오면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약을 챙겨드리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정희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정희는 깜짝 놀라서 다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며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병원에 입원한 말수는 전보다 더 약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푹 쉬시면 금세 좋아지실 거예요. 정희가 위로했지만 말순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영자와 철수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전과 달랐죠. 뭔가 급한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영자가 물었지만 시선은 계속 의료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영자와 철수는 복도에서 무언가 급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의사가 뭐라고 했어?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럼 이번 기회에. 철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정희가 나타나자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아, 어머니 건강 얘기요. 걱정이 되어서요. 영자가 대답했지만 정희는 그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정희의 손을 꼭 잡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들어봐. 내가 죽으면 철수와 영자가 너를 더 괴롭힐 거야. 그들은 이 집과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할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그들이 더 함부로 하는 거야. 정희야, 내가 가진 건 그 증거뿐이야. 그걸 잘 간직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말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자와 철수에게 연락하자 이들은 평소보다 빨리 병원에 도착했죠.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자와 철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죠. 형수, 어머니가 혹시 유언 같은 말씀하신 적 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만약에 대비해서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해준 진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할 수 없었죠.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약해져서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영자와 철수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가 정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가 혹시 재산 관련해서 뭔가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정희 씨를 많이 아끼시잖아요. 뭔가 특별한 부탁 같은 것 없었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정희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말수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꼭 잡았죠. 영자와 철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지만 정작 간병은 모두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대화만 나누고 있었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말순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말순이 숨을 거둔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죠. 말순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정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희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유일한 가족이었던 시어머니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죠. 간호사가 들어와 사망 확인을 했고 곧이어 영자와 철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참 후에나 올 텐데 이번에는 30분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했죠. 어머니, 영자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철수 역시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시선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형수,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철수의 말에는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긴 후 본격적인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영자와 철수의 태도는 정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정희 씨, 장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이니까 우리가 내야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조건이요? 어머니 재산 정리를 우리가 맡겠어요. 형수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적당한 보상을 드릴게요. 정희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비를 핑계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를 잘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뭔가 특별히 남겨놓으신 것 없어요? 통장이나 서류 같은 것 말이에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맡긴 남편 죽음의 증거들이었죠. 장례식이 시작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습니다. 말수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터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조문객들 앞에서도 영자와 철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정말 효부네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조문객 중 한 분이 말했지만 영자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뭐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희 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영자의 말에는 정희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곁에서 뭐 했어? 빚내서 생색내고 결국 상속 노린 거 아냐? 영자가 조문객들이 없는 틈에 정희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조문객들이 들어요.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 혼자 어머니 모신다고 설쳐댔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다툴 수는 없었거든요. 나는 단 한순간도 재산을 생각한 적 없어요. 정희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어머니 집에서 나가세요.
그럼 정말로 재산에 욕심이 없다는 걸 인정해 줄게요.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영자와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실례합니다. 고김말순 여사의 장례식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와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언제 하나요? 철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7일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관련 당사자분들께 따로 연락드리겠어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영자와 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유언장을 쓰셨을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것 같은데. 둘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뭔가 준비해 두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장례 기간 동안 영자와 철수는 평소보다 정희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유언장에 무엇이 쓰여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형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도 형수 덕분에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철수의 말에 정희는 씁쓸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3일장을 치른 후 정희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적막했죠.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에는 아직 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시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죽음의 진실이 담긴 이 봉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소중히 간직해야 했죠. 일주일 후 드디어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무엇을 남겨두셨을까요? 유언장 공개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습니다. 정희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영자와 철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회의실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원목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법전들이 위엄을 자아냈죠. 변호사 이정민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김말순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정민이 봉인된 서류를 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영자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철수는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택 한 채, 현재 시가 2억 5천만 원, 농협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과 귀금 속류가 있습니다. 영자와 철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거든요. 집값이 최근 많이 올랐던 것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셨나? 영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유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말순에 친필로 쓰여진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먼저 내 며느리 박정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남편을 잃고도 나를 끝까지 모셔준 정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희는 자식도 없이 혼자서 나를 돌봤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까지 졌고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반면 내 친자식들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산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영자와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죠. 내 아들 철수는 형인 정희 남편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어기고 형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사고로 형이 죽었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왜 이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죄책감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철수와 영자가 정희를 괴롭히고 내 재산만 노리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병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유언장에는 증거 서류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 상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바로 말순이 정희에게 맡겼던 그 증거들이었죠. 철수 씨가 어머니께 보낸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당시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기록들입니다. 또한 동료 작업자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증언했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유언 내용입니다. 나는 집안의 죄를 덮으려던 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지켜준 이는 오직 정의뿐이었습니다. 정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정희에게 상속합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모든 개인 소지품을 정희가 가져가길 바랍니다. 정희는 나에게 진정한 딸이었습니다.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친자식인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증인도 2분이나 계십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만약 철수와 영자가 이 유언에 불복하여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내가 보관 중인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철수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 다 맞아. 내가 했다고.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의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자도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내가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맞아. 철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공사장에서 안전 규정을 어겼어. 비용을 아끼려고 크레인 점검을 제대로 안 했지. 와이어 교체 시기도 넘겼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설치 안 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그걸 알고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 형이 계속 안전 점검을 하자고 했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제대로 하자고. 근데 회사에서는 공사 일정에 쫓긴다고 압박하고 철수는 벽에 주먹을 치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짜증이 났어. 왜 자꾸 문제를 만드냐고. 다른 현장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형은 안 들었어. 그래서 내 남편을 죽였구나.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무시하고 싶었을 뿐이야. 사고가 날 줄은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안전 규정을 어기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잖아. 정희는 3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구나.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어. 영자가 철수를 말렸습니다. 철수야, 그만해.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철수는 이미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 내가 울면서 빌었는데도 형수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철수 씨, 지금 하신 말씀들은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어. 형수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정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정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들, 그리고 당시 안전 점검 기록들이야. 동료들 연락처도 다 있어. 철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어. 내가 한 일에 대한 증거들을 3년 동안 모으셨던 거야.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영자가 정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철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3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정희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재산 노린다고 했죠? 무능한 며느리라고 했죠?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저를 모욕했잖아요.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해.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상속받게 되었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었죠. 시어머니의 집은 이제 정희의 것이 되었고 예금도 모두 정희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백한 후 며칠간 잠적했다가 결국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영자는 정희에게 계속 연락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철수도 지금 너무 힘들어해. 영자의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지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받았던 모욕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무덤 앞에서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왜 그날따라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철수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안전 규정을 어기고 당신의 경고를 무시한 것까지 다요. 어머니께서 모든 증거를 남겨두셨어요. 무덤 앞에서 정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철수를 더 혹독하게 처벌받게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시어머니가 원했던 일일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철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얼굴은 수척해졌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허름했습니다. 형수. 철수는 정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철수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3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죠. 형수, 저도 그때부터 계속 괴로웠어요. 매일 밤 형 꿈을 꿨어요.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정희는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철수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그래서 형수한테 더 못되게 굴었어요. 제 죄책감을 덮으려고요. 정말 비겁했어요. 자수한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였어요. 철수의 고백에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도 느껴졌죠. 일어나세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쌓인 빚을 모두 갚았죠. 사채업체의 높은 이자에 시달리던 정희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준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기로 한 것이죠.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했던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찾아갔죠. 안전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복지관 관장은 정희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남편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박민수 장학재단이라고요. 정희는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전사고로 가장을 잃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이 열린 날, 정희는 수혜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정희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남편을 사고로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이런 방식으로나마 위로받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의 이야기는 동네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죠. 무시받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착한 일을 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사는 집 앞에 검은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기업인들이
정희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정희 씨, 좋은 일 하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저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함께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정의를 희생으로 모든 걸 지킨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부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정의는 그런 칭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였죠. 저녁 무렵 정희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뜻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왔습니다. 긴 터널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처럼 정희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죠. 무시받던 며느리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듭난 정희.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떳떳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